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마주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점이자 정전 65년 한반도 평화체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11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마주하는 역사적인 현장.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73년 분단의 시간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에 이어 정부의 전격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의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 협정 체결은 60여 년간 이어온 분단의 아픔을 끊어내고 남북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보수 진영은 위장용 비핵화이자 시간 끌기가 아닌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방해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서 일시적인 위장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한반도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가능할 것인가? 한반도의 성큼 다가온 봄이 과연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함께 하실 패널 4분 소개해 드립니다. 최고의 패널들입니다. 국정원 대북실장을 지냈죠.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시작부터 이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서로 합의를 내야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김정봉 교수님. 네, 현재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의 주의제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거든요. 예. 비핵화 부분인데 과연 근데 북한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 비핵화 부분에 깊이 논의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뭐 결국은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길잡이라든가 아니면 중배정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또 이렇게 요구할지도 이제 굉장히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완전자가 붙은 비핵화 합의를 한다 그러면 만족한 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작적인 용어일지라도 비핵화 앞에 완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 네, 조한범 의원. 물론 이제 이번에 의제는 정해져 있죠.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이 세 개가 큰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도적인 이제 사업들이 몇 개가 합의가 될 겁니다. 뭐 차기 정상회담 일자라든지 이상가족 상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교류라든지. 근데 이제 남북 관계는 이번 비핵화의 수준이 어디에 합의되느냐 이건 북미가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된 다음에 남북 관계를 가니까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역시 관건은 지금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비핵화한다라고 선언을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남북 합의가 나오면 그건 주민들한테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이런 용어는 못 쓰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용어는 이미 2013년 6월 16일 날 국방위 대변인 중대 담화에서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아쉽지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성은 높지만 그러나 양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확고히 담긴 비핵화 선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 수뇌부는
조선반도,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 요 대목은 아마 나와야 될 거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운 이제 정상회담이 되겠죠. 네, 조한범 의원이 기대했던 바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에 좀 여지를 남기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겠군요. 김부식 교수. 우선 일단 이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 말을 빌리더라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적이고 포괄적인 정도의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지 굉장히 우리가 원했던 정도의 말끔하고 일도양단의 그런 문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전략상 좋지도 사실 않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원칙 1000명 정도가 나오고 다만 남북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평화체제, 그다음에 군사적 신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간의 종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축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측도 양해가 된 내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신뢰 구축의 문제, 그다음에 향후에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로서의 종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거 정도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우리가 좀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행되면서 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 공동으로 합의해야만이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조금 양해를 구해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 같기도 합니다. 김영은 교수.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뭐 대체로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들 또 구체적인 선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또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또는 성과 있는 그런 회담의 결과는 담기기 어렵다. 이건 북미 정상회담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또 모든 공은 트럼프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넘기는 게 저는 보다 나은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이라고 하는 곳이 평상시에 보면은 가서 보시면 정말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토론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된 문제, 또 남관계의 담대한 발전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의제를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토론 중심 대화 집중의 정상회담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형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2차, 3차 정상회담들을 또 못을 제대로 박아내는 이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의 뭐 연례화랄까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비핵화는 공통의 의제로 나왔었는데요. 지난 20일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그 다음날 이후에 발표가 됐던 내용을 두고도 핵실험 중단이라든가 ICBM 발사 시험의 중단이라든가 또 핵실험장 풍계리 폐쇄라든가 이런 문제를 두고 해석이 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초기의 단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핵 보유국의 선언에 그치는 정도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이 부분은 국내도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먼저 조금 듣고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조한범 의원. 이제 이미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라토리엄 선언, 즉 핵실험 중단과 ICBM 발사는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핵무력을 완성을 하면 핵실험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도 이미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발사는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ICBM이나 IRBM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남아 있어요, 절차가. 근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중거리도 지금 완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까? 중거리도 사실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거리든 장거리든 상승하는 기술은 보여줬는데 예. 재진입해서 마지막 최종 유도하는 기술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의 성공 정도인데 예. 그런데 서둘러서 고고양 무력을 완성을 선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핵실험은 6차례를 하면은 이미 1년에 핵 폭발 메커니즘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ICBM과 IRBM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지금 개발 단계에서 중단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미 뭐 핵실험장은 의미가 없는 폐기된 상태인데 닫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실험장은 지금 한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ICBM과 IRBM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개발 상태에서 중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그걸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 적어도 동결로 들어간 입구는 선언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 비핵화 조치로서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군요. 하나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입구에서부터 정비했다는 점하고 현 단계에서 중단 선언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몇 개는 이미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네요. 김근식 그렇죠. 교수.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핵실험을 보통 통상 핵을 개발하는 국가가 6차례 정도 핵실험하면 사실 핵실험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기술적 의미로는 사실 버릴 수 있는 카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히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의 완전한 기술력을 확보했느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고 그게 90%든 50%든 그 상황에서 일단 ICBM 추가 발사를 지금 중단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향한 군사적 위협은 일단은 중단한 거죠.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핵談判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에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일단 선제적으로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점은 분명히 맞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대가 없이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이 모라토리엄과 동결 선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이든 2012년에 229 합의든 간에 동결을 대가에서 분명히 얻어내는 거 얻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동결을 확실하게 그것도 당 중앙위 전원회에서 선언을 하면서 아무것도 요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행보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을 이미 갖고 있고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에 실험장이 불필요하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 결정서에서 보면 핵무기 병기화를 완결한 상태 그다음에 병진 노선을 전환했다고 하지만 병진 노선의 성공적 결속을 보장한 상황 그다음에 핵 보유국 또는 핵 군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에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가는 데는 아직까지 험난한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이 과정에는 미국 너희들과 내가 협상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예. 이걸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영은 교수.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당 중앙회 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건데 이 결정이 그러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제 판단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때 저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의 의미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선물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중에서 핵심은 ICBM급 미사일 발사 중단입니다. 예. 이건 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하는 부분입니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는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핵실험 중단도 역시 북한이 핵실험 수준은 이미 폭탄 수준은 상당 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역시 ICBM급 미사일 발사 이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북한이 그것을 선물을 준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링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가두는 그런 의미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시라도 자기는 링 밖으로 떠날 수 있다. 북한이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ICBM급 미사일 발사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상당히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링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물만 준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다는 건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의미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이 정도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트럼프와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가는 그런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정봉 교수님. 네, 일단 그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다음에 ICBM 발사도 안 하고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거는 우리가 통상 보면은 북한과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하든 핵 문제 관련해 회담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발을 중지해야 회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회담이든. 그래서 일단은 그걸 했기 때문에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영현 교수 얘기했듯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파탄시킬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ICBM 부분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작년 7월 달에 북한이 화성 14형 쐈을 때는 탄두 내부의 온도가 25도에서 40도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재돌입했다는 얘기를 쭉 아주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기술적 얘기를 하는데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권 재진입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얘기죠. 11월 29일 날 그 사람들 주장은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은 진단이 좀 저 한번 위원회 약간 다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북한이 완전하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CIA하고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3개월 남았다 소리가 또 나왔었죠. 근데 그 3개월도 지나버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ICBM 재진입 기술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장력이 완성됐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가 핵무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현재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서 ICBM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1대1로 단판을 짓겠다라는 게 원래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왔던 전략적 목표인데 현재 북한의 태도 자체는 바로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핵탄두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이렇게 단판을 짓겠다. 자기네가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현재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22일 날 그 당 전원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원회의를 하고 22일 날 0시를 기해서 북한 전 주변에 대해 가지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전선동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현재 북한 내부에 계속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계속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른바 세 번째 항목이 나와 있는 세계적 군축 차원에서의 북한도 지루 확보한 상태에서 이후에 지루한 협상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기술 부분에서 하나 이제 조금 이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ICBM이든 IRBM이든 발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기권 나가서 들어오게 되죠. 어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 떨어지는 지점에 만일 선박이 지나가게 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탄착 지점에 대한 좌표를 신고를 하고 그 지점을 항해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일에 그 탄착 지점에 제대로 탄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 측정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승하는 단계의 기술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은하 4호 같은 우주 발사체가 똑같아요, 기술이. 근데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나서 ICBM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관성 자유 낙하로 2,000km, 3,000km를 유도해서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험은 정상적인 그 ICBM이나 IRBM 실험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네, IRBM, ICBM이든 간에 개발 수준에 따른 그 분석에 따라서 이번에 북의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강도가 좀 다르니까요. 아까 그런데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ICBM 등의 효과는 상당히 그 미국을 향해서 아주 의미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 내용을 두고 핵 관련 위협의 수준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조치였었지만은 우리한테는 직접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건 대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핵실험은 이미 6차례면 파키스탄, 인도도 모두 6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폭발 메커니즘이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신뢰성 검증을 해서 핵폭발 실험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즉
당 결정서에는 ICBM 써 있지만 그러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네. 중장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공격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네, 다른 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ICBM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정보 당국도 틀리고 전문가들도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에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공언한 상황이고 이번에도 중앙위 결정서가 사실 보면 핵무력의 완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핵시험장 폐쇄와 더 이상의 추가 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보는 시각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월 말이든 6월 초든 지금 예상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인데 비핵화를 놓고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두 지도자가 어디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당연히 리비아 모델 최소한의 리비아 모델 정도의 북한이 전면적으로 굴복해서 완전히 핵을 포기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그걸 먼저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핵시험장 폐쇄나 ICBM 발사 중단은 지금 선물로 주긴 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복선은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맨 마지막 뒤에 정착점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그게 맨 입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핵화를 놓고 트럼프는 초기에 입구를 비핵화로 열어라라는 것이고 김정은은 우리가 핵보유국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너희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것과 보고 내가 핵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지혜와 묘법을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길잡이를 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이게 아마 4월, 5월, 6월에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거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비핵화에 합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아마 혹시 일부 해석에서는 폼페이오가 방북했을 때 지금 공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합의를 얻어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합의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는 이제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바로 핵실험 중지, ICBM 발사 중지 이것도 아마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것 같고 발표된 거요?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고 그러면 이런 걸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미래 핵을 더 이상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영변 핵설에 대해서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걸 불능할 용이 있다까지는 합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핵탄두를 과연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핵탄두 개수에 있어서 아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상당한 갭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핵탄두 숫자가 아마 100개 가까이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걸 숫자를 굉장히 낮춰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과거 핵 부분, 핵탄두가 만들어진 부분, 핵물질이 이제 추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갈등을 구체적인 검증 사찰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합의가 있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상회담 때 미국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현 교수. 우리가 흔히 이제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리비아식 해법이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리비아식 해법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 리비아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리비아의 핵 수준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은 한 90 정도, 90% 정도.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검증 방식은 리비아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했던 아마 조금 좀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하게 좀 확인은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이 90% 정도까지 와 있는 그 상태에서 리비아식 방식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한반도식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한반도식 또는 북한식 해법인데요. 우선은 최고 지도자 간에 북미 간의 최고 지도자 간에 통큰 결단하는 겁니다. 비핵화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과정에서는 단계적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있었지만 이 핵
포기라고 하는 것 또는 비핵화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좁혀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보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보상은 나중에였습니다. 우선 북한이 행동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나중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행동과 보상을 맞춰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반도식 해법 또는 북한식 해법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 관련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평화체제 얘기인데요. 지난 과거의 그 14선언에서도 이후의 과제로서 로드맵으로서의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었죠. 최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3개국이 서로 합의해서 발표해야 된다. 거기다가 아베 지금 협력까지 좀 부탁해 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어떤 조금 표현의 방식은 다르겠지만은 이번에는 담길 사항 내용이 되겠죠? 그럼요. 이번 4.27 정상회담에 가장 그래도 눈에 띌 만한 그리고 진전된 합의 내용은 아마 이 종전선언 내지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진전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다 기억하시지만 지난해 남북 또는 북미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가면서 전쟁의 위기에 노출돼 있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한반도가 좀 평화 분위기로 진정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는 결국 북미 담판으로 넘겨져야 되는 우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남북 정상에 마주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제로 휴전선에서 지금 서로 간의 무력을 맞대고 이제 긴장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군사적 실력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당장 우리도 지금 선제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등등의 최소한의 낮은 수준의 군사적 실리 구축 조치부터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실리 구축 조치를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정도의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는 평화 체제를 정착하는데 그야말로 법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이른바 평화협정의 체결 아닙니까? 그러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자 문제라든지 내용에 담아야 될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 조약의 문서에 합의한다는 게 문제 아니라 실제로 그 문서가 발효할 정도의 남북 간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된 군사적 신뢰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조약은 출구로서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거라면 당장 그걸 하긴 힘들다는 거죠.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돼 있고 남북 간의 불신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최종의 목적인 평화협정으로 가되 평화협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첫 단추로서 일단 입구를 종전선언을 해보자. 예. 그래서 남북의 정상이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포기한다는 정도. 그리고 DMZ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간의 군대를 병력을 빼는 정도의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합의한다면 예. 일단은 평화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그 정도의 가시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합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사적 대결에서의 뭔가 전환이 되는 내용이 포함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남북한 간에 현재 GP가 이제 굉장히 그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뒤로 철수한다 이런 거는 뭐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전선언 자체도 결국은 유엔 사령관하고 중국과 북한이 그 휴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예. 종전선언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 노력한다 정도. 네, 그거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14 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가 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아마 그걸 다시 재반복하는 뭐 수준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서로 적대 행위를 뭐 중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공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정도가 돼도 아마 앞으로 남북한 간에 상당한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휴전협정 당사자가 합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 정도 표현할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3국은 중국을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남북미를 얘기한 거라고요? 예, 좀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짧게 해주십시오. 예, 한국전쟁 당사자는 넷입니다. 북한, 중국, 한국, 미국입니다. 네, 당사자. 근데 그 정전 체제를 형성하는 문서 정전협정에는 북한, 중국, 미국이 사인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에 반대하니까 안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당사자냐? 또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도아이거든요. 중국 군이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옛날에 우리들이 그렇죠. 팽덕회라고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국가가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할 때는 북중미였는데 지금 남북이 물꼬를 타가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남북미로 얘기가 흘러가 버린 거죠. 네. 어쨌든 그 주체는 그렇고요. 예. 군사적 차원에서 대결 정식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가 어느 선까지 나올 수 있을지. 종전선언은 가능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은 문서화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남북 양측이 만나서 김은식 교수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종전선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미국까지는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문 대통령 말씀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미 얘기됐잖아요. 남북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레싱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종전선언에 준하는 합의 내용은 나올 겁니다. 예. 김영현 교수.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란 표현이 직접 되기보다는 제가 볼 땐 평화 정착입니다.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결 구도를 남북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에 최대치를 찾아보자. 이게 구체적인 조치의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입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가 뭐 아까 김정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무장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과거 처음 출발할 때로 되돌리자. 이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확성기 방송은 이미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건 잘 된 거고. 어느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중단뿐만 아니라 기기도 일부 철수한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철수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종전선언 이야기인데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께서는 남북미 또는 뭐 저는 중국까지 포함한 그런 형식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내용상 종전선언에 해당되는 내용상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없다. 남북이 서로 침략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담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 포장은 우리가 이번에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거기에 준하는 것들을 담아서 이번에 그 정상선언 또는 공동성명이 그걸 담는 겁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차원에서 그나마 남북 구성원들에게 또 전 세계에 그 제대로 된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평화 정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의 의미 있는 그런 성과는 저는 이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종전선언은 저는 이제 선언이라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정치적으로 디클레어 하는 거거든요.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석할 때 선언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것이지 거기서 선언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그렇죠. 않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도 남북 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에 버금가는 상호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 실제 이행되는 단계가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실제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 그리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예컨대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북한은 또 북한대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전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전략무기 자산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또 상호 양보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평화가 또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예정된처럼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또 예정된처럼 시진핑 주석이 또 평양에 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자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남북 미중의 정상 사이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전에 관한 일정 정도의 진전된 합의가 만들어지면 연쇄적으로 저는 그게 남북미든 남북미 중이든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는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남북미 중의 정상들이 정치적인 종전선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전선언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한반도에서 이제는 1953년 휴전체제를 마무리 짓자. 그게 마무리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건 이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자는 것이고 그것이 평화협정체제,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활 역할을 하는 또는 그것을 추동시켜내는 그런 힘으로써 작용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현 교수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주목하자라는 얘기했는데 아까 김정봉 교수께서 DMZ 내가 사실상 비무장지대인데 거기가 좀 GP까지 같이 가담돼 있는 상황에서 GP 철수뿐만이 아니라 일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멀리까지 북쪽은 개성까지 남쪽은 문산 내지 파주까지 이렇게 뭔가 군이 철수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정도 획기적인 조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평양은 우리 이 휴전선부터 200km가 넘고 우리는 뭐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파주 정도까지 군대를 철수시킨다면은 이 방어선이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같은 거리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 미소 철수의 의미하고 똑같군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북한군은 저쪽에 남포 아래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아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뭐 박근혜 정부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얘기했었죠. 뭐 공원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스포츠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남북한이 거기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는 막 그런 거는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때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경협 관련 포함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 축, 동해 축, 그다음에 중간에 DMZ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를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개발하면서 또 보존하는 뭐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는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남북한 사회에서 이제 출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논의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표현은 결국 유엔사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그것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이라면 저는 그런 DMZ가 좀 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그건 이제 평화로 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협이라든가 신경제 지도 관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이 좀 너무 나간 게요. 아까 지금 우리 김영봉 의원님 말씀처럼 군 철수에 관련 얘기입니까?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요. 네. 처음에 출발점은 종전 선언입니다. 당사국들의.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침 조약, 서로 침공 의사가 없다는 불가침 협정을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협정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불가침 협정에 맞게 군비를 통제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는 형태로 군사력을 재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산이니 어디니 뒤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한참 뒤에 있는 군비 통제 부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아주 나중 얘기다. 그렇죠. 순서로 봤을 때. 선 신뢰 구축 조치로 상징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부를 철거하거나 지금 대북 실무자망설 중단하거나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정도의 움직임은 군비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간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뭐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 획기적인 조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경협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속 트럼프는 최근의 상황에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계속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로 보자면은 이런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상당히 제재가 해제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런 좀 조짐도 보이고요. 당장 우리의 경우로는 경협 관련이 진행될 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미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청와대에서. 이번에 경협과 같은 구체적인 의제는 좀 쉽지 않다. 왜냐? 대북제재 국면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게 과거에는 리비아식으로 비핵화 이전에 보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보상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히 비핵화 끝내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보상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선 신뢰 구축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입장이 바뀐 거고 거기에 연동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북미 간의 합의만 나오면 경협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우리의 남북 경협 문제도 안보리 제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칙만 합의할 겁니다. 경협 문제는 지금 4.27 정상회담에서는 나오기 섣부르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하루빨리 좀 속도를 내서 남북 관계를 좀 진전을 시키고 경협을 통해서 서로 남이나 북이나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좀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원칙 정도의 경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이제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원칙이 나오는 것이지 예.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뭐 정부가 대규모 수십조의 돈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 한편으로 진행되면서 제재 축이 유지된 채로 지금 북미 협상과 남북 협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이 구체적 조치로 가시화되면 그에 연동해서 풀 수 있는 제재 정도를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논의가 좀 돼서 제재가 실제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조금 풀어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북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 남북경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북에 줄 수 있는 카드를 먼저 꺼내는 것이고 북으로서는 굉장히 무리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모 교수. 최근에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시종일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원칙을 발표하고 계속 주장한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일은 거의 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재가 북한의 믿을 만큼 정도의 북한의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에 보면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안보를 담당하는 4개 부처 장관하고 청와대 2사람. 우리 측에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게 총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 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합의할 것은 아마도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의 하부 이행을 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14 공동선언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이제 경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제 추진할 방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현 교수.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말씀드릴 세 분 말씀 중에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경협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안 나옵니다. 경협 관련된 부분이 공동성명이나 또는 선언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북한 남북관계 경제 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논의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 결과로서 발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보면 그 6.15 14 이 내용 속에 많이 담겨 있고 특히 14 선언에는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부터 해가지고 다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랄지 경제 협력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큰 틀에서 저는 남북 최고 지도자가 저는 대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로서 발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저는 이번에 해결이 100% 되리라고 봅니다. 비교적 쉬운 의제죠,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국제적인 뭐 고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인도적인 것이고 북한이 이제 뭐 한두 가지 걸고 그동안 있었던 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저는 이번에 좀 정리를 해낼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문제 또 다양한 이산가족 상봉의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물론 뭐 다 담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가 이번에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이산가족 상봉론이라든가 그 남북 정상 간의 정상들이 계속 만나는 것은 정례라든가 아니면 뭐 수시로 가능할 뭐 이번에 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도 논의가 되고 가능하면 합의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은 그 앞에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서울에 와가지고 답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정상회담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영토까지 직접 내려와서 직접 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정상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의 합의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정상회담이
파격적인 정례화 방식이 동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셔틀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연례화시키거나 정례화시켜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지금 또 한라인도 뭐 개통이 돼 있긴 합니다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마 정상회담 방식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그동안 보여줬던 리더십 스타일이나 통치 방식을 보면 상당히 과감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가지하면서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1년에 한두 차씩 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도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수시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도 남북 관계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한 가지 뭐 지적하고 넘어갈게. 우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좋습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좋은데 북한은 대미 적개심, 대남 적개심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 체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은 체제 유지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월드컵 기간 중에 연평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는 입장에서는 남북 회담을 정례화해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공동 대표부를 이제 판문점에 이제 뭐 이렇게 개설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평양에 우리 대표가 개설되고 이제 서울에 이제 북한의 대표 개설되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제안도 하고 이제 하고 싶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대남 적개심이 사라지면은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북한을 강압 통치하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될 것이고 아마도 판문점 공동대표부 정도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남북 회담에 정례하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되면 상당히 좀 정례하는 표현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면서 남북 뭐 수시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인데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는 인도적으로 접근하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산가족 항복할 때마다 우리한테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뭐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상 상봉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상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다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2013년도에 북한이 다 들어줄 것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이 자기들이 폐쇄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정을 이제 폐쇄해 버렸더니까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좀 수세에 있으니까 화장 상봉도 바로 받아주고 이제 뭐 생사하기도 막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현재보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상화시키고 많이 개방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은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 차원에서의 개방이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자 이런 얘기하네요. 그런 조치들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사실 파격적인 개방이죠. 지금 뭐 대미 관계, 남북 관계, 또 북중 관계 보면은 뭐 당 결정선에도 있지만 이제 파격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의사는 확인했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좀 퇴행적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주의, 비사회주의, 그러니까 체제 결속을 더 강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견 이해는 가죠. 개방이 커지면 내부 동요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차기 정상회담 일자를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뭐 14선언, 6.15 공동선언 기존의 합의를 준수한다. 그리고 비핵화 평화체제에 연동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나오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제 그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정상회담을 날짜를 잡는 게 정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미북 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 이번에 주목하는 것이 이번에 서로 만나는 장면에서도 앞서는 장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가 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김효영 교수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기의 악수가 될 겁니다. 그야말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악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그동안 긴장과 갈등과 동북아시아의 냉전의 어떤 집합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문점의 그 군사 분계선이 중간에 턱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한 5c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20-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북측에서 내려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을 나가서 거기에서 악수를 하고 가능하다면 김정숙 여사, 이설주 여사 두 퍼스트 레이디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악수를 하면서 또 평화의 집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자유의 집을 거쳐서 오건 어찌됐건 간에 한 200m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네 분이 또는 두 분이 걸어서 환담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한 4~5분의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의 긴장의 해소와 평화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한범 의원. 예, 역시 뭐 지금 사실 평화의 집이 정상회담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고요. 두 번째 퍼스트 레이디를 동반하기도 어려운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포인트 방식의 실무 정상회담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성도 감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 퍼스트 레이디들 동반은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뭐 리허설을 몇 번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괄적인 큰 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세기적인 어떤 그 평화의 물꼬를 트는 상징성을 강화하는 행보도 역시 병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마 예측해 보건대 악수를 할 것이고 아마 세계 악수도 그렇지만 세계 포옹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그런 효과도 극적으로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말이죠. 26일이죠. 26일에 마지막 리허설을 이제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27일 날 정상회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끝까지 그 좀 극적인 장면을 발표를 안 하고 숨겨놨다가 아마도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가 동시에 그 통방으로 휴전선을 이제 군사분계선을 걸어 내려오면서 우리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여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과연 숭타오 그 중국의 대외연락부장하고 김정은하고 포옹을 3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안고 포옹을 할 것인가? 그냥 악수만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관심 사항입니다. 관심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비교해 봤을 때 의미를 찾고 있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마디가 뭘 것인가. 첫 마디 뭘 것인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말 속에 과연 통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통일하면은 옛날에는 북한이 대남 전략 통일해서 강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통일은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은 겁을 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 입에서 통일 소리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평화란 말을 하느냐 한 번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전략 전술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북쪽에서는 평화란 단어를 별로 안 씁니까? 평화를 조금 좀 그래도 좀 드물 편에 봐야죠. 김영 교수는 잘 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정말로 평화란 말이 나오는지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는 이게 그 남북 정상에 만나고 회의하는 게 동시중계됩니다. 과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중계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중계가 되는데 북한한테도 얼마나 그대로 똑같이 객관적으로 중계가 될 것인가도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뭐 세 분이 다 말씀하셔서 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확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데는 다 말씀하신 게 다 새로운 이색적이고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파격적인 장면이라고 보고 빠진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우리 남쪽과 세계 외신 언론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서
북측까지 올라가서 김정은이 오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함덕주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했죠. 그것을 뭐냐면 김정은이 북측에서 내려와서 그 5cm짜리 그 턱을 넘어오는 데까지 우리 쪽과 세계의 어떤 언론들이 취재를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김문식 교수 그 턱 넘어가 봤습니까? 못 넘어갔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언론이 직접 현장에서 김정은 옆에 밀착 취재하면서 저는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 김정은이 또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생생하게 중계되는 그 장면에서 김정은의 말이 어떻게 나오고 기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굉장히 세계적인 이목거리라고 보고요. 돌아와서 저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염두에 두는 이게 정말 연출된다면 정말 새로운 파격적인 행보인데 합의가 다 끝나고 대개 우리가 정상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끝나면 양국 정상에 서가지고 언론 프레스를 하지 않습니까?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게 과연 김정은과 문재인 등이 서가지고 자 합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고 서로 읽고 기자 문답을 받는다면 저야말로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합의문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최종 합의문 발표 방식과 언론 기자에게는 문답을 받을지도 굉장히 참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간혹 있었던 그런 방식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두 정상이 나서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볼 부분이다. 할 얘기는 또 남아있고 한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요. 한 30초씩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이후에 과제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을 같이 곁들여서 미안하지만 30초 정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교수부터. 하나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이 몇 달 후면 2018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남북 정상회담이 자주 정례화되는 것이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상당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북미 정상회담도 역시 한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양자 또 다자 간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한범 의원. 여기까지는 뭐 잘 해왔고요.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도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포괄적인 큰 틀의 합의는 남북, 북미 모두 나올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이행해가는 향후의 로드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 동력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의지,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남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상당한 좀 진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또다시 비핵화가 또 합의가 되고 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 뭐 장소, 일정, 동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미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는 합니다만 그런 겉모습의 새로운 전인미답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의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비핵화에도 전인미답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에서 똑같이 과거에 반복했던 이미 갔던 길을 반복해버리면 가지 않았던 모습의 그런 기대보다는 훨씬 더 실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갔던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로서 김정은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잘 견인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조치에 대한 새로운 내용까지 같이 기대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훈풍이 진정한 평화의 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발판을 놓는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